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6회 저자와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북콘서트 대우재단이 협찬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식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과 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책은 2018년에 나온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라는 책이고요. 오늘 선생님 먼저 강의를 듣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전에 받은 질문과 또 실시간으로 주시는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선생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은 제가 따로 소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해당 분야에서 한국 학계와 또 서울대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시고요. 또 탁월한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를 길러내셔서 우리 한국 과학사 연구의 폭과 질을 한 단계 높이신 그런 연구와 교육 양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강연을 먼저 듣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그 전에 김명환 중앙도서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김명환 교수입니다. 오늘 김영식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연은 대우재단의 학술 지원 사업 40주년을 기념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대우재단은 70년대 말에 생겼지만 이 학술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1년,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입니다. 지금과 달리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이 학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 지원이나 출판 지원이 거의 없었고 민간의 지원은 더더욱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대우재단이 출범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4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학술총소나 대우고전 이 시리즈 등으로 해서 600권 이상, 700권 가까운 책이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우리나라 학문사회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좋은 강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계시는 대우재단의 학술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우재단 학술사업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옥입니다. 방금 김명환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우재단이 그 중에서도 1981년에 그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께서 거금을 아주 쾌척하셔서 학술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그 우리나라 학문 발전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현대적 지식과 기술 체계가 빈약한 채 압축적 근대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응용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지식의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 나라의 그 수준은 학문과 과학기술의 그 자생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은 일회용 소모품으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원대한 안목에서 각 분야의 기초학문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달려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재단은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의 기초학문 분과에 대한 지원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지난 40년간
765여 종의 연구 결과들이 대우 학술 총서 시리즈로 나오게 되었고 또 고전 번역도 근 200권에 가깝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그 토대가 되었음은 학계에서 널리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우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현대판 고전이 되고 또 덜어는 희귀본이 된 총서들을 우리나라 학문의 전당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전지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수장을 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들이 모든 이들에게 이용되어서 새로운 학문의 열매를 맺는 생산적 뿌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대우 총서 중 몇 권을 골라서 도서 전시회를 열고 이에 곁들여서 김영식 교수님을 모셔서 북토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우 학술 총서는 한 권 한 권이 분야별로 혹은 시대별로 아주 뛰어난 연구 업적입니다. 그 중에서 김영식 교수를 모신 이유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대우 학술 총서 620호인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라는 이 저서가 조선 후기 중국 인식의 전개와 중화 사상의 굴절이라는 그러한 부제가 암시하듯이 작금의 지식계의 중요한 화두의 하나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학계와 지식계에서는 우리가 그간 익숙해왔던 인식과 언술의 틀, 즉 또는 그 패러다임에 있어서 동서양의 그 차이에 대한 성찰적인 비교, 또 동아시아의 우주관,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기존 이해에 대한 재고,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재고 혹은 전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구축한 지식의 지평이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사고와 지식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화 사상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는 김영식 교수의 연구의 그 내용과 깊이를 이 가을에 다시 새겨보는 것은 대우재단의 학술 사업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뜻깊은 창문이 될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흔쾌히 강연을 승낙해 주신 김명식 교수께 감사드리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명환 서울대 도서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좀 됐으니까요. 곧바로 김영식 선생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2달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우재단의 대우재단 학술 사업을 맡고 계시는 김광학 교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서울대 도서관에서 대우 학술 총서 전시회를 하는데 저자로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대우재단이 이런 학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해 오고 있었고, 또 김광학 교수께서 몇 년 만에 전화하셔가지고 하는 부탁이어서 언급결에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는 이 강연이 이 북 콘서트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제가 물론 북 콘서트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은 한 번도 해본 적은 물론 없고 다른 사람이 북 콘서트 하는 것도 가본 적도 없고 해서 아주 난감했고, 그때 이 뒤늦게 망정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미적거리다가 그만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궁리를 해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란 게 그동안 지난 40여 년간 제가 강의해온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내용을 작성을 해서 여기 지금 작성해 왔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전달하는 것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루하겠지만은 참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제가 처음 만들었던 제목은 조선 후기 사인들의 중국 인식과 중화 사상의 전개 및 굴절. 근데 이게 너무 길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 사인이라는 표현이 빠졌는데 이 강연에서는 저는 사인이라는 말을 계속 쓰겠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주로 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흔히 유학자, 선비, 사대부, 학자 관료, 양반, 지식인, 엘리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 말들 각각이 제가 다루는 사람들의 일부 측면은 빠뜨리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아서 약간 생소하지만 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1970년대 중반부터 제 학문적 관심은 중국 과학사와 사상사, 특히 중국의 과학과 그 사상의 배경으로서 육아 철학, 그리고 전통 중국 사회의 지적, 사회적 주도층이었던 이 사인들의 자연세계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그런 것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인인 이상 한국 과학사, 한국 사상사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었고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쉽게 그럴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부터 조선 시기를 학위 논문 주제로 삼은 대학원생들이 여러 사람 생겼고 지도 교수로서 그 사람들의 논문 연구를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면서 제 자신의 한국 과학사, 한국 사상사 공부가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는 조선 시기 사인들의 저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앞선 시기 중국 사인들의 저술을 발췌하고 편집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게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몇 편의 글과 강연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제 생각과 의문들을 토로해 왔었는데 제 정년 퇴임을 기념해서 2013년에 출간된 책에 한국 과학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문제라는 글에서 원래 영문으로 발표되었던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실렸습니다. 읽어보면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 과학사 연구자들은 중국으로부터 직수입한 개념과 기술을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가?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논의되고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중국의 그것과 똑같았던 한국 전통과학의 이론과 실행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만일 자신의 관심사를 한국 특유의 것에만 한정한다면 사실상 한국의 과학이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그다지 독특하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배제해야만 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많은 것들을 다뤄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과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정당한 방법일까? 물론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질문들은 과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과학이라는 말을 사상, 학문, 문화,
문화로 바꾸어도 많은 경우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자신의 관심도 과학과 사상만이 아니라 학문과 문화 전반을 두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방향으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제가 한국사에 있어서의 중국의 문제하고 마주치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의 저술의 기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중국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선 후기 사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조선 사인들의 생각의 기본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거의 모든 사인들이 중국과 중국 문화가 자신과 조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고, 글과 대화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사인들의 글과 대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을 자료로 해서 집필되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전체 목차인데요. 이걸 각 부별로 보면은 우선 1부는 중국에 대한 조선 후기 사인들의 인식과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경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다루는 몇 개의 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장에서 조선 후기 사인들의 중국에 대한 의식을 지배한 중화 사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작하고, 2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중화 사상이 조선 후기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 경향들, 예를 들어서 대명의리, 청에 대한 부정적 태도, 주자 정통론의 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5장에서는 조선의 문화가 중화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중화 의식, 나아가서 중국이 오랑캐의 지배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는 조선 중화 의식에 대해서 다룹니다. 6장에서는 이런 소중화나 조선 중화 사상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용화 변희 사상, 중화 문화를 이용해서 이적을 변화시킨다는 사상이죠. 용화 변희 사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기자에 대한 믿음과 해석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이어진 단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아가 고대 조선의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을 살펴봤습니다. 7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선 후기 사인들의 조선인으로서의 자의식, 조선의 문화와 학문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다뤘습니다. 8장은 청의 높은 문화 수준을 인식하게 되면서 일부 조선 사인들 사이에 그 청의 높은 문화를 배우려는 북학 사상이 출현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봤고, 끝으로 9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청 중심의 현실을 수용하는 경향이 퍼져가게 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살펴본 그 조선 사인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중화 사상의 성격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2개의 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10장은 중화를 규정하는 지역, 종족, 문화의 3가지 기준들 중에서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경향이 출현한 것을 보였습니다. 11장은 이런 다양한 경향과 사조들이 크게는 중화 사상의 틀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 오랑캐 이적왕조 청이 중원을 지배하고 서양 문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화이론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 모순과 긴장이 빚어내는 화이 구분의 균열을 모두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중화 사상이 유연하고 폭넓은 틀이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3부에서는 조선 후기 사인들의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다양한 측면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조망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중심인 중국과 주변부 조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주변부 조선의 사인들이 중심부 중국 학계의 사인들에 대해 지닌 태도를 다뤘습니다. 13장은 조선이 서양 과학을 도입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 특히 서양 학문이 사실은 고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이른바 서학 중국 기원론에 대한 조선 사인들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14장은 중국에서 발생했거나 유행한 특정한 사조나 문화 요소가 조선에서 나타나는 시간상의 지연, 그리고 그런 시간 지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국 원형의 변형, 왜곡 등에 대해서 주자학, 서양과학, 우주론, 천주교 이런 것들이 조선에 도입되는 과정들을 예로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15장에서는 중화체계의 틀 안에서 나타나는 조선의 자주적, 독자적 움직임의 한 예로 조선의 역계산과 역서 간행 작업을 살펴보고, 그것이 흔히 거론되듯이 조선의 독자적인 역, 즉 자국력을 지향하는 움직임이었는지를 재검토했습니다. 자, 먼저 이 조선 후기 사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이 중화 사상입니다. 조선 후기 사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화 사상의 틀에 안주하고 있었고, 중화 사상이 대전제처럼 조선 후기 사인들의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사인들은 중화 문명, 특히 유가 전통의 보편성과 우수성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그에 대한 극도의 존중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인들은 중화 문명의 근원인 고대 중국의 지식과 제도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보였고, 특히 고대 경전들에 대한 조선 후기 사인들의 존중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그들에게 경전은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근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조선 사인들이 중화 문명과 중국 유가 전통을 타자인 중국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중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믿기도 했습니다. 중화 사상은 관념적 차원에서는 세계의 주체이자 중심으로 문명을 상징하는 화, 그것과 종속이자 주변부로 야만을 상징하는 이적을 대비하고 구분하는 화이관에 바탕한 것으로, 도전을 불허하는 화인 중국의 이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 및 그 지배의 정당성을 용인하는 관념이 바로 중화 사상의 핵심, 이성규 교수의 말인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이관에 대해서는 고대 경전들에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보지는 않겠고요. 중화 사상을 움직일 수 없는 전제로 받아들인 전통시기 중국 사인들은 중국 문화의 모든 영역, 예컨대 학문, 도덕, 가치, 사회 제도, 이 모든 영역의 우수성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전통, 그 중에서도 유가 전통의 우수성에 대한 중국 사인들의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중국 사인들은 학문, 사회제도, 도덕적 가치, 심지어는 언어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명의 모든 영역들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오랑캐들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식의 중국 중심의 중화 사상은 중국인들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주변 민족들에게도 퍼져서 조선을 비롯해서 월남, 일본 등 주변 민족들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 문화의 절대적 우위를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적 차원에서 중화 사상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반이 되는 중화체제로 나타났습니다. 중화체제 하에서 중화사상의 가장 분명한 형태는 중국 황제인 천자가 천하를 지배한다는 것을, 그리고 주변 나라의 통치자들은 그 천자의 제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은 건국 초부터 중화 질서 속에서 자신의 분을 찾아서 규정하고 종주국 중국에 대한 제후국 조선의 지위에 안주했습니다. 사실 조선 중심의 세계 체제를 따로 구축하지 않는 한 이런 중국 중심의 중화 체제는 조선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경제적인 체제였습니다. 그 체제 안에 편입됨으로써 가외의 노력이 없이 그 체제가 이미 구축해 놓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부터 한국의 군왕들은 중국의 율령제도와 유교, 불교 등을 받아들여서 왕권 확립을 기했고 중국과의 조공무역을 통한 실리를 취하기도 했고 자국 내의 특정 지역에 대한 영유권과 지배권 주장이나 주변 국가의 항쟁에서 중국 천자의 권위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명목상의 주종, 군신 관계 등 오늘날 일견 종속적으로 보이는 관계는 그런 이점들을 두고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굴욕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다국 체제에서 그 중에 한 특정 국가에 대해 복속한 것이 아니라 중화체제의 보편 문화의 담지자로서 중화제국에 대해 복속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그런 복속 자체를 바람직한 것으로 나아가 명예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조선 사인들의 중화 사상은 그 사람들이 흔히 쓰던 몇 가지 표현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나라인 조선을 동국이라고 부른 데에서 조선 사인들에게 깊이 각인된 중국 중심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사인들이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해 지녔던 다양한 태도는 당대의 중국 또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중국의 상황을 두고 그리고 조선 자체의 상황을 두고 그것이 과연 중화에 해당하는가 또는 얼마만큼 중화인가에 대한 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화라는 것이 한 가지 기준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화라는 관념은 지역, 종족, 문화의 세 가지 기준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우경섭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쓴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상적인 중화는 당연히 이 지역, 종족, 문화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할 것이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실제 상황에 적용했을 때 이 세 가지 기준들 사이에 상호 충돌이나 어긋남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상황이 중화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평가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 세 가지 기준들 중에서 종족과 지역의 측면에서는 중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외부에 있고 한족이 아닌 민족으로 이루어진 조선이 어디까지나 이적, 즉 동이일 따름이라는 생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이적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조선 사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 대처했는데 많은 수의 조선 사인들은 중화의 핵심적 기준으로 문화를 택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요소들 중에 지역이나 종족이 아니라 예, 도, 정 이런 그 문화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화의 기준으로 문화를 중시하는 생각은 고대 경전 구절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구절들은 주로 이적들이 의식주, 예의,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중화의 문화적 요소들을 결여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중화와 이적의 구분으로 중요시한 것이죠. 따라서 후세 중국의 사인들은 이렇게 오랑캐들에게는 결여된 예의, 정치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중화의 핵심 구성 요소이고 그것을 지니면 이적을 중화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중화의 기준이 지역이나 종족이 아니라 문화라는 생각을 공유한 조선 사인들은 중화 문화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예의를 그 핵심적 요소로 보았습니다. 조선 사인들은 특히 의관을 예의 상징으로 여기고 중화의 의관이 조선에서만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중화의 기준이 문화라고 하게 되면 청이 비록 오랑캐일망정 그들이 지닌 높은 수준의 문화는 중화 문화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로부터 배우는 북학은 중화 문화를 배우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학론자들은 이렇게 문화로서의 중화라는 관념에 입각해서 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청나라를 지배하는 오랑캐 만주족과 청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중화의 유제인 중국의 문화를 분리하여 생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가 중화의 기준이 되면은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유동적이고 상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적도 예와 문화를 통해서 중화가 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넘기고요. 그렇지만 문화를 중화의 기준으로 보는 문화적 화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적이 변해서 중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비단 조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이적들도 중화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와 문화를 잃을 경우에는 중국도 이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와 이적 사이에 서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중화의 성격과 기준이 역사상 변화해 왔다 하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화의 기준인 예의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유동적이고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고 또 중화가 하나의 일정한 모습이 아니라 복수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화의 구분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로 이어졌고 결국 오랑캐의 문화와 풍속도 중화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의 일부에서 살펴본 조선 후기 사인들의 다양한 인식과 태도들 중에서 소중화, 조선 중화 의식이나 고대사의 재인식, 조선의 문화와 학문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북학 사상, 상대주의적 중화 관념 이런 것들은 일견 중화 사상과 반대되거나 중화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화가 아닌 조선의 독자성, 자주성, 우수성 등을 인지하거나 이적인 만주족 왕조 청문화의 우수성과 그것의 수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선 후기 사인들이 중화라는 개념 자체를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기까지 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향들은 모두 중화 사상의 틀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중화 사상의 틀 안에서 중화 사상의 기본이 되는 화이론의 요소들을 견지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화이론과 중화 사상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중화와 조선 중화 의식을 보인 사람들은 조선이 중화의 모습을 갖추었다거나 중원이 이적에게 점유된 상태에서 이제 조선이 중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어찌 그렇다고 해서 존화나 모화 의식 자체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심지어 존화, 모화 의식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선 중화론자들이 조선이 중화인 근거로 기자가 중화 문화를 전해 주었다는 것을 내세운 것도 조선을 중화 사상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중화 문명을 통해서 조선을 이적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기자에 대한 존숭은 그 자체가 중국 중심적이자 중화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중화론자들에게 조선이 중국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중화 의식은 처음부터 중화인 중국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생겨난 것이었는데, 조선 중화론자들도 중원이 이적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조선이 중화라거나 조선만이 유일한 중화라고까지는 생각하면서도 이제 중화가 된 조선이 중국을 대체한다 하는 생각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중심의 중화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조선 중심의 중화관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명의리 의식으로부터 조선 중화 의식이 자라났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북벌을 함으로써, 청을 쳐서 북벌을 함으로써 청을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중화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이 명을 이어서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북벌론 대신 생겨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조선 후기 사인들의 조선 중화 의식은 그들이 당시 동아시아의 그 정세 속에 처했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현실 인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화 의식이 이렇게 현실적이 아니라 관념적, 가상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조선 중화론자들 중에서 장차 조선이 청을 대체해서 중원을 장악함으로써 중화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독자성을 주장하거나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보인 사람들도 대체로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자 중화이고 조선은 그 주변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독자성을 중시하고 조선의 고유한 것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던 조선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런 작업의 결과가 중심인 중국에서 인정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선의 독자적, 자주적 정서의 표현으로 흔히 해석이 되는 여러 가지 학문적, 문화적 작업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중화 사상을 벗어난 것이기보다는 중화 사상의 틀 안에서 중국을 본받으려 하고 중국과 같은 중화의 수준에 이르려는 그런 욕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욕구는 특히 역사서 편찬, 주제학 체계 수립 등의 노력에서 보듯이 문화와 학문의 여러 영역에서 중국과 같은 수준의 성취를 꾀했던 정조 시기의 다양한 작업들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선 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주되었던 역법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도 같은 성격을 볼 수 있는데, 정조 시기 역서 편찬 작업에 기울여진 노력은 조선의 독자적 역서인 자국력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중국의 역서를 본받고 궁극적으로 중국과 같은 수준의 역서를 편찬해 내려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선 문화의 기원으로서 중국에서 동쪽으로 온 기자에 주어지던 관심으로부터 단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움직임도 조선의 독자적인 유래를 찾는 자주적 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군이 중화문화의 기원인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개국했다고 함으로써 조선의 문화가 중국과 같은 수준의 오랜 기원을 가진 것으로 보이려는 생각의 표현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조선의 문화가 요임금의 중화 문화와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하게 되면 단군으로부터 조선에서 중화 문화의 독자적 기원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도 조선 사인들은 굳이 조선이 기자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중화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고수했는데, 이것은 이 조선 사인들에게 각인된 중화 사상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인들이 고구려나 발해 같은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 보인 관심도 조선의 고유한 역사를 규명하는 데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을 쳐서 중화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쪽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도 고대 조선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민족주의적 자주적 의식으로 보는 해석이 많지만, 그보다는 중화 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의식의 소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북학을 주장한 북학론자들 역시 중화 사상을 저버리거나 중화 사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랑캐 청이 중화 문명을 받아들여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한 것을 인정하는 북학론에는 이적이 중화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화할 수 있고 나아가 중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에는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고 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은 기본적으로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화이론과 중화 사상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학론자들에게는 조선은 어디까지나 이적이지 중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존재했습니다. 북학론자들은 조선의 풍속과 제도, 언어 등에서 보이는 오랑캐의 모습을 자주 지적했습니다. 물론 북학론자들도 자기들이 완전히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조선이 이적들 중에서는 그 문화의 수준이 높고 중화에 더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북학의 주장도 화이론과 중화 사상의 틀 속에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또 북학론자들 중에서 누구도 내놓고 청이 중화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적 왕조인 청의 문화적 융성에 대한 인식이 조선 사인들의 전통적인 모화의식에 기반한 중화 사상에 금이 가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직 청문화가 중화를 대체할 문화, 아니면 적어도 중화에 대등한 문화라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북학론자들이 청의 문물을 중화의 유제라고 한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옛 중화 문화의 본거지인 청치하의 중국 땅에 중화 문화가 남아 있지만, 그것은 옛 중화 문화의 유산일 뿐 청 자신의 문화인 것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청이 중화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학론자들은 청이 지닌 높은 수준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나라와 청의 문화를 분리해서 청이 단지 중화의 문화를 수용하고 계승하고 간직하고 있다고 보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청문화를 배우자고 주장한 북학론자들에게도 청이 중화가 아니라 이적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북학론자들이 대명의리론이나 북벌론을 단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학론자들도 대명의리와 반청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북벌이 현실적으로 힘들게 된 상황에서 북학론자들은 내수외양론으로 기울어 북벌 대신에 청의 침입에 대비해서 국방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오히려 청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힘을 길어서 청을 북벌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 중화 사상이 그것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여러 경향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화 사상의 틀을 지탱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 후기 사인들의 중국 인식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화는 주이자 중심이고 이는 종으로 주변부이며, 화는 문명이어서 우수하고 이는 야만이어서 저열하다 하는 전통적인 화이의 양분법에 대한 믿음과 그 양분법에 적용시킬 현실적 실체로서 중국 대 조선, 명 대 청, 조선 대 청, 이런 그 대립상들이 그 양분법과 아까 본 그 이상적인 화이 양분법과 제대로 들어맞지 않고 그것들 사이에 불합치 또는 모순이 있다 하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그런 불합치와 그 불일치와 모순의 느낌이 덜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이 화였고 그 외의 모든 곳, 서양이나 조선을 포함해서 그 외의 모두는 이였습니다. 이적 황제의 지배하에 있더라도 중국인 자신들은 화였던 것입니다. 조선에서도 청의 문화 수준을 야만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동안은 상황이 덜 복잡했습니다. 비록 청제국의 조공체제에서는 자신들이 이로 분류되지만 이적 황제인 청은 어디까지나 조선 사인들의 눈에는 이였고 조선은 명과 함께 화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이 중화이고 조선은 소중화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주족 청문화의 높은 수준을 인식하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역, 종족, 문화 등의 기준들 사이에 긴장과 모순의 양상이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조선이 화이 양분법에서 화에 속한 데는 이상과 조선이 중심인 중국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하고 청의 우월한 문화에 비해서 조선이 상대적으로 낙후했다 하는 현실 사이의 불합치, 모순 이런 것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긴장의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조선 중화관념과 북학의 주장 양쪽 모두가 이런 긴장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화론자들과 북학론자들 양쪽 모두가 중화 사상의 주된 요소들의 바탕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옹호했습니다. 사실 청이 이이지만 중원을 지배함으로써 중원에 상존하는 중화의 유제를 통해 중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북학론자들의 생각과 원래 이인 조선이 중화 문화를 받아들여 중화가 되었다는 소중화론자, 조선 중화론자들의 생각은 서로 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고,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조선 중화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화 문물의 유제인 청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북학론자들에게는 조선의 독자성이나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북학론자들이 높은 수준의 청문화에 대한 동경과 함께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높은 수준의 청문화가 조선인으로서의 조선 문화에 대한 자의식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복잡한 상황에 서양의 과학기술이 그것을 먼저 받아들인 청으로부터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중서양분법에서 조선은 중의 편에 계속 서 있었는데 중국인 청이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빚었습니다. 오랑캐인 만주족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미
중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 청이, 그리고 어쨌든 청제국 체제 속의 조선으로서는 새로운 중화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청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조선에서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골수 중화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오랑캐인 청이 또 다른 오랑캐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이고, 따라서 단호하게 배격하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서양 과학기술의 유용성, 우수성이 점차 드러나고 조선 사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선 사인들은 서양 역시 이이지만 그 문물은 화에 기원한 것이라는 논리인 서학 중원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은 동도 서기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인들은 많은 긴정과 모순 때문에 중화 사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화 사상을 통해서 그런 긴장과 모순에 대응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긴장과 모순을 빚은 여러 다양한 생각과 태도들이 폭넓고 유연한 중화 사상의 틀 속에 포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후기를 통해서 중화 사상이 조선의 사인들의 생각을 지배한 정도의 깊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조선 사인들이 지녔던 태도의 다양성과 중충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 후기 사인들의 다양한 중국 인식이 중화 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부정적 평가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중국 중심의 중화 사상이 독자적 자주국가로서는 벗어나야만 할 사대와 종석의 사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중화 사상의 틀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지적 활기와 다양성, 역동성을 무시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물론 정치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화 사상에 그런 종속적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화 사상에 대한 이런 식의 부정적 인식이 생겨난 것은 그것을 오늘날과 같은 다국가 체제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문화를 숭상하고 그것을 본받으려 하고 그것에 종속되려 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오인한 데서 기인합니다. 조선 후기 사인들이 중화를 존숭하고 그것에 기꺼이 복속한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 정권에 대한 복속이 아니라 중화 문화, 중화 체제에 대한 복속이었고, 따라서 조선 사인들은 그런 복속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선 후기 사인들에게 중화란 중국의 현실 정권이 아니라 이상적인 보편 문화, 보편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따라서 조선이 중화를 존중하고 그것에 도달하고자 염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상적인 보편 문화에 비해서 부족한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이적이었고, 이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중화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다국가 체제 하에서도 어느 특정 국가의 문화가 아닌 세계 보편의 문화, 가치에 대한 존중이나 본받기는 널리 퍼져 있고, 그런 존중, 본받기는 전혀 종속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이슬람 특수주의나 유태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오늘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앙하고 성경과 예수를 숭배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독교 문화,
기독교 경전에 대한 존경, 숭배이지 그것들이 유래한 유태국가나 유태문화에 대한 종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코란이나 메카에 대한 경배를 특정 국가, 지역에 대한 종속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그것들이 기원한 특정 지역이나 종족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 포괄성, 유연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사인들이 중화 사상을 받아들인 것도 중화 문화가 지닌 그런 보편성, 포괄성, 유연성을 기반으로 했던 것이고, 실제로 중화 사상은 여러 다양한 태도들을 모두 포괄하고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폭넓고 유연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 책에서 조선의 독자적, 독창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는데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 연구가 한국에서 독특한 독자적인 것을 찾으면서 좋은 점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점을 찾는 데 치중한 면이 있는데, 그런 점을 지적하고 그런 편중을 시정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대편으로 치우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좋은 점과 독특한 점만을 주로 보고 부정적인 면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의 역사 이해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흔히 한국사의 독특한 특성들로 당쟁, 노비 이런 것들을 드는데, 그것들이 한국사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한국사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그것들이 한국 사회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때로는 어떤 그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들의 부정적인 측면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 이 책이 그런 그 균형 잡힌 시각의 연구가 자리 잡는 데에도 기여할 것을 저는 기대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은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할 것은 조선에서 중국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 경우에 접해서 그 성급하게 조선의 자주성, 주체성이나 중화사상으로부터의 탈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세종대에 자주 드러난 조선과 중국의 풍토 부동에 대한 인식, 조선과 중국이 풍토가 부동하니까 제도나 문화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인식이죠. 이것이 조선의 독자성, 자주성의 방향으로만 진전된 것이 아니라 풍토 부동을 중화 문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제약 요건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풍토 부동을 극복해서 중국과 같은 문화 수준을 이루어내려는 생각에서 표현되기도 했다 하는 지적은 문종양 교수가 지적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수긍할 만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중국을 철저히 본받아서 중국의 수준에 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반드시 사대적이라거나 종속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점도 지적할 만합니다. 이것은 당시 절대적 대전제로 받아들여졌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와 중화 사상의 틀 안에서 조선이 최고 수준을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현대 문화와 학문의 여러 영역들에서 최고의 수준, 이른바 국제적 수준을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노벨상을 꾀하고 세계 무대에서 크게 떨치는 것을 꾀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앞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조 시기의 여러 시도들은 당시 중화 문화권 안에서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조선으로서는 당연히 지을 만한 태도, 중국에 버금가는 중국과 같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겠다는 태도였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사실은 제 자신이 직접 연구했던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다룬 역법의 경우를 보아도 중국 역법의 틀 안에 머물면서 중국 수준의 역설을 목표로 했던 정조 시기의 역계산과 역서 간행의 노력은 오늘날 서양에서 기원한 그 달력 시스템, 그냥 서력 기원, 서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서력 기원, 그리니치 기준의 경도 체계, 그리고 표준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일이 당연시 되듯이 당시로서는 이 중국 수준의 중국과 같은 역을 만들겠다 하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다.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자, 두 수업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시간에 맞춰서 잘 요약을 해주셔서 책의 내용 뭐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짧고 간결하게 잘 요약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해방 후 약 70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한국의 학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사학계나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한 국학계가 주도를 해오면서 그 식민사학의 극복, 식민사학의 타파, 때로는 분쇄, 이렇게까지 나아가면서 다소 정치적인 그 목적이 섞여 있는 이런 모토 하에 쭉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고, 그 프레임을 사실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어떤 근대성과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발굴해내고 또 그거를 확대 중시해보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학술적인 룰을 벗어나는 움직임이라든가 또 사실을 어떤 면에서 왜곡 또는 심지어는 은폐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판들이 한 요 20년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자본주의 맹하론을 지적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는 당파 정치에 대해서 어떤 근대 정치의 맹하로 여기려는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신분제 해체 움직임, 사회사적으로는요, 그런 걸 과장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반박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 발표하신, 강연해 주신 내용은 조선 후기를 현대 한국의 연구자들이 바라볼 때 욕망했던 것, 근대성이라든가 거기서 어떤 민족적인 독자성을 찾아보고 싶어 했던 그런 열망 하에 이루어진 오랜 연구 경향을 총괄적으로 반박한 그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간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젊은 학자들, 중견 학자들의 모든 작업을 다 망라해서 또 섭렵해서 그 위에서 선생님의 논지를 전개하고 계셔서 같이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저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먼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 질의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 제가 좀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함은 안 밝힌 연구원 선생님이 여쭤보신 건데요. 조선 후기 북학파들이 지니고 있던 중화사상이나 천주교를 수용한 일부 지식인들이 중화사상을 뛰어넘어 서양 세력과 관계를 맺고자 했던 시도는
당대 지식인들의 중화 사상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어디에 위치 지을 수 있는지요. 북학파의 경우는 중화 사상 안에 놓이겠으나 오늘 선생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후자의 경우, 즉 천주교를 수용한 일부 지식인들의 경우는 중화 사상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의견을 청해보고 싶습니다. 네,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중화사상에 넣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조선 후기 사인들이 이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 서학이라고 해서 천주교와 서양 과학을 포함을 했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결국은 그 서학 중국 기원론이라는 것에서 서양 학문이 중국에서 보면은 고대 중국 경전에 다 들어있다. 사실 중화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경전 속에 없는 거는 없다. 경전 속에 참 진리면은 경전 속에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천주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뭐 구체적인 교리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령 천주교의 천주의 개념은 고대 중국의 상제의 개념과 로부터 나왔다. 그것과 유사했고 그것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그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상당히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한 마테오 리츠의 천주시리 같은 걸 가지고 독학해서 천주교를 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천 개념, 상제 개념 이런 것들이 그 천주교의 영향이 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중국의 천 개념, 상제 개념과 서로 통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지금 논의를 한 북학 사상, 그 외 여러 사조에서 나타나는 중화 사상과 같은 그 뚜렷한 흔적은 찾기가 합니다. 사실 저도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랑 좀 연결이 돼서 제가 부연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서학 중원론,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것도 사실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더 밀고 나가면 서양의 사회 체제라든가 정치 제도라든가를 비롯한 서양 문화 전반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고 서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중화다라는 논리 구조로 그 서양의 문물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흐름으로는 굉장히 가는데 어려웠었던 것 같고. 박 선생님이 좀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양의 그리고 실제로 서양의 그 여러 가지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이제 그 19세기 후반에 와서 그렇게 됐고요. 그때는 이제 서양의 문화와 뭐 학문 이런 것들이 원래 동양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 중국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수준으로 그걸 합리화하는 데서는 벗어나서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근본적인 것은 중국 거를 받고 서양에서는 뭐 과학기술이나 뭐 이런 그 사회제도나 이런 그 실용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 하는 식으로 나갔죠. 그렇지. 그런 것들까지가 그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니까 받아들인다.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결국은 중화 문화의 일부다. 이렇게까지 제 생각에는 찾아보면은 중국에 별 사람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건 아주 그 주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서양의 기술과 과학과 이런 것들의 이 우수함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중국의 채, 근본 이런 것들은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쓰자 하는 식의 생각이 그 1850년대 정도 되면은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주자학자 요코이 시원한 같은 사람이 지금 서양이야말로 요순 지도를 제대로
구현한 나라다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런 게 이 조선 사인들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나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었겠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원생 김화랑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좀 요약을 하면은 왜 조선의 왕족과 사대부들은 조선을 당시에 명에 바치지 않고 독립국으로 유지하면서 굳이 중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신데. 네. 제가 여기 대해서 아주 단정적인 권위 있는 답을 드릴 만큼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실제로 조선 건국 초 당시에는 아주 명예 속국으로 인정을 제대로 받고 하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명에서 너희들은 그 바깥쪽의 나라고 하니까 너희들 자체에서 뭐라고 그랬죠? 무슨 종교라고 그랬죠? 하여튼 너희들 자체로 국가를 유지하고 해라.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완전히 명예 속국으로 복속하는 게 아니라 명을 받들고 명을 존중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아주 우리의 일부가 되게는 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명에서부터 오히려 거스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로 가서 조선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정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생겼겠죠. 근데 처음 조선이 성립했을 때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아예 명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명의 완전한 일부라는 것보다도 명으로부터 제대로 뭘 다 받아서 명의 그 체제 속에서 하나의 완전한 일부가 되도록 모든 걸 달라. 그럼 규정도 주고 칭호도 주고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영락제 같은 사람이 그걸 어느 정도 금을 그었죠. 이 정도만 해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 정도에서 너희들은 잘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중국의 중앙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지방과 조선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가령 아까 조선의 역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역법의 수준이면서 조선 땅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뭐 제가 연구할 수도 없고 누가 그런 걸 연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중국 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땠나 하는 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성 같은 데는 북경에서 거리가 우리보다 먼데요. 근데 거기서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거긴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과 이 시간들이 차이가 나고 할 텐데 그런 그렇지만 분명히 사천성은 중국의 일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차이나 북경과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받아들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절기 시간, 우리의 일출 시간 이런 걸 계산하면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관심은 있으면서도 제가 한 20-30년 젊었으면 그거 한번 해볼 텐데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20-30년 전에 시작 안 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한 지방과 조공국이라고 하는 지역과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연구 주제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진 대학원생 김영진님이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질문이 길어서 제 뒤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시대 상황을 보면 사상적으로는 존주휘편이 편찬되는 등 명으로 대표되는 기존 중화질서에 대한 선양의 흐름이 존재했지만 현실 외교에서는 진화외교로 대표되는 청조화의 우호적인 외교 질서가 병존했던 상황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뭐 일견 모순되는 듯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뭐 강연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거나 뭐 그렇지 않다거나 이런 그 반론은 물론 없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설명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랬었다 하는 걸 저도 공감을 하고 그걸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걸 느낀다 하는 정도의 답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조선 후기를 통해서 영종조식이 뭐 숙종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계속해서 그 대명의리는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그 참된 중화이고 우리는 명을 그 승계하고 있는 거고 청은 이 오랑캐이자 우리로서는 뭐 처음에는 아주 그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고 싶은 북벌론 같은 지금 보기엔 무모한 계획까지도 꿈꾸고 있었던 건데 청은 그런 거였다 했지만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청의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북경에 다녀오면서는 뭐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강희제 이래 청의 몇 대 황제들 밑에서 아주 청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와 경제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는 그걸 본받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중화의 인종, 종족, 지역, 문화적인 세 측면이 있는데 조선의 사인의 경우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중화를 이제 상대화시켜서 자기가 전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중화 문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교적인 예약 문물 심지어는 의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의 주된 거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유교 문화였는데 그 중에서 조선 후기 사인들이 특히 예의를 중요시했고 또 예의라는 것도 뭐 유교 문화라는 거나 예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상적입니다. 그 눈으로 드러나는 거는 의관이 잘 드러났죠. 특히 청해 북경에 갔을 때 청해 있는 그 중국의 한족 그 사인들이 이 머리도 깎고 오랑캐 복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더 그 의관이 조선은 옛날 의관을 지키고 있다. 제대로 된 의관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을 때고 그것 때문에 의관으로 예의를 이 사람들이 상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게는 하여튼 그 유가 전통의 그 유가 문화, 유교 문화 이것이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관을 강조한 사람들은 선생님의 분류에 따르면 조선 중화주의자 혹은 골수 중화주의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쪽 사람들이고 청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 북학파들은 이 뭐 변발을 하고 막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청도 중화문명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의관을 문화의 주요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상대화시키는 흐름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북학론자들 개개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계속 나타납니다. 청의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한족 사인들에 대한 어떤 때는 그 동정심, 경멸감 뭐 이런 것들이 북학론자라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북학론자들 아니면 조선 중화론자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고 마치 그 사람들이 오늘날 다른 정당에 속한 사람들처럼 딴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에게서 북학론적 인식과 조선 중화론적 인식 이런 것들이 같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그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조선 통신사가 도쿠가와 시대 일본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도 막 주저하기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일본의 주자학자가 조선 그 사인을 보고서 이렇게 의관, 상투 틀고 뭐 이런 것을 보고서 아, 명나라의 복장을 제가 책으로만 봤는데 그림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중화의 복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랬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일본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실제 마음으로는 어땠는지 그렇죠. 그냥 말만 그랬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닌지 그런 것도. 예. 자, 그 다음에 약간 그 뭐 현실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사대 관계와 중화 사상은 청일 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20세기 전반 동안의 일본, 20세기 후반, 21세기의 미국과의 관계는 그 조선 중화 관계와 유사한 점들이 있는 듯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중화 질서가 해체된 이후 우리 역사에, 우리 사회에 중화 사상에 어떤 유산 혹은 영향을 남겼다고 평가하시나요? 대학원생 이경구님의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답하기가 힘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화 사상이 제가 다룬 시기보다 훨씬 그 길게 이어졌고 심지어는 저는 오늘날 물론 그 중국을 이제는 덜 합니다만은 중국을 굉장히 깔보는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그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그 중화에 대한 중화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 정도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또 뭐 일본은 제쳐두고 그 미국에 대한 거의 그 옛날 그 중국에 대해서 지녔던 태도 같은 것을 미국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요. 요즘 뭐 보면은 성조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에서 그 비슷한 면이 있겠구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드리기가 힘듭니다. 저는 사실 이 강의 끝나고 시간이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뭐 질문을 미리 받는다고 그래서 세상에 누가 이 강의를 들으러 올 거면 더구나 질문까지 미리 하겠나 걱정을 했었는데 뭐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 많군요. 여기 지금 사전 질문뿐만 아니라 채팅창에 지금 실시간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 왕실이 중화 사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느냐. 여기는 주로 지식인들, 사인들 얘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사인들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 가면 나중에 숙종대 이후에는 조선의 국왕들은 거의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 요가 전통 학문을 공부를 하고 스승을 아주 그 유수한 유학자들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인들에서는 없는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또 그 사인들의 물론 사인들도 관심이 백성들의 안위 전체가 사인들의 관심이어야만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백성들 전부의 안위보다는 자기들의 안위를 더 걱정을 했던 것에 비해서 국왕은 더 넓은 국가 전체에 대한 그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인들하고 그런 면에서는 달랐고 그런 면에서 가령 중화 사상이 혹은 중국에 대한 신뢰나 의존이 자신의 그 정권이나 이런 것의 안위와 관계가 될 때는 다른 사인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해서 어떤 때는 그 아주 서로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광해군과 그 인조반정 때 사인들은 완전히 다른 그 중국에 대한 태도에 면에서 아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또 지금 실시간 질문 중에 그 조선 후기를 주로 다루어 주셨는데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후기가 더 중화 사상 혹은 소중화 의식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질문이 아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조선 전기 상황에 대해서 잘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생각할 수 있는 건 소중화 의식, 조선 중화 의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화 사상이 발전되는 것은 후기에 이르러서 어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기에 이르러서 그 중에 중요한 그 요인이 병자호란에서 청에 아주 그 수모를 당했죠. 오랑캐인 청에게. 그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화라는 것. 그러니까 같은 중국이지만 청은 안 되고 명도 이 사람 그 명이 실제 할 때는 명으로부터 많은 그 문제를 겪었고 명에 좋지 않은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일단 명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명은 이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서의 그 중화 국가가 됐고 그 명에서 벗어나서 청을 대하게 되면서 더 그 중화가 무엇인가, 중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더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교직원 선생님 질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형님인데요. 중국의 조선국인 조선과 베트남, 그리고 조공국은 아니지만 인접한 일본의 경우 중화 사상에서 파생된 이른바 소중화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과 일본의 경우는 소중화가 아닌 그냥 중화 혹은 중국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는데, 조선의 경우는 중화라고 하지 않고 소중화라고 지칭한 이유는 무엇인지 겸손해서 그런가요? 제가 베트남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은 아까 제가 또 그 말은 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 조선이 모두 그 중화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받아들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그 우선 거리의 차이도 있고 직접 그 중국과 이 정치적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일본 전공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자신들이 중화다, 일본 중심의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이 중화이고 그 주위로 이적들이 있는 그런 체제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일본 중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는 다른 그런 중화 이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조선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선 중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선 중화론자들 중에는 조선의 주변에 조선이 중화면 그 주변에 이적이 있어야 되니까 유구나 오키나 유구나 혹은 어떤 때는 일본이나 이런 아니면 북쪽의 이적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선을 중심으로 한 중화 체제를 생각한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그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조선이 중원을 차지해서 완전히 중화 제국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물론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명을 쳐서 아주 그 중화를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심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북경을 점령해서 선왕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 일본 제국주의 중일전쟁도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이지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플로아에서 질문도 가능합니까? 네, 혹시 플로아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실까요? 다른 거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인 계층 외에 지식인 계층 외에 중인 계층이라든지 일반 보통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하인 계층이 가지고 있는 중화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던 예, 그 아주
궁금한 내용인데 저도 그게 궁금한 내용인데요. 저 잘 알고 있지 못한데 좀 달랐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이 시기가 아니고 뒤에 와서 그 조선이 서양 문물을 아주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는 분명히 그 사인 계층이 아니라 중인 계층이나 그 아래 계층에서 그 받아들이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문화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애착이나 아니면 하여튼 그게 덜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조선 후기 이 시기에도 중인 계층이나 아주 상민들의 경우에는 진짜 알 방법도 없고 심지어는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인 계층들의 경우에는 관심도 있고 태도도 표명하고 그랬을 텐데 짐작하기로는 사인들보다는 그 중화사상에 대한 집착이 덜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또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겠고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중인들, 가령 이덕무나 박제가나 이런 사람들은 명색은 중인이지만 사실은 사인들하고 같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중인들, 이덕무, 박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박지원, 홍양호, 홍대용 이런 사람들하고 보면 약간의 차이는, 제가 학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제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느낌은 있습니다. 읽어보면. 선생님이 맨 앞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 과학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문제라는 제목하에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논의되고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중국의 그것과 똑같았던 한국 전통과학의 이론과 실행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사실 이 연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다루신 이 주인공들, 당시 사인들은 사실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 내셔널리즘이나 혹은 내션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지식인이 과거를 연구할 때 이런 부여된 소유의 틀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당대의 실상에 더 육박해 들어가서 실상을 잡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연구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연구고, 맨 앞에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다 달성한 그런 저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고,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남겨주시면. 네, 재미없는 책과 강의를 들어주시고 더구나 많은 분들이 질문까지 보내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역시 현실에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네. 현재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때 중화론이라는 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 아까 거기에는 답변할 처지가 아니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끝내놓고서 다시. 네, 그러면은 오늘 김영기 선생님 모시고 한 북토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강연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 주신 김영기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